네, 안녕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경제학, 여러분의 합격 동반자, 짱박사 경제학의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학 생각만 해도 머리가 치끈치끈 아파오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요, 사실 경제학자들에게는 이 복잡한 세상을 보는 특별한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첫 시간에는요, 바로 그 생각의 틀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본 원리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경제학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한 첫 번째 장비를 챙기는 시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시죠. 여러분,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주가가 어떻다. 정말 세상은 복잡하고 경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서와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경제 이론에 있습니다. 경제 이론은요,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아주 강력한 렌즈, 엑스레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첫째, 그래서 그 경제 이론이라는 게 대체 왜 필요한 건지 그 필요성부터 한번 따져보고요. 둘째,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론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비밀스러운 3단계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론을 만들 때 경제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 함정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론의 한계와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제 이론 왜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함 속에서 법칙을 찾아내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현실 경제는요, 수백, 수천만 가지의 변수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있는 그대로 분석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현실을 의도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서 그 안에 숨어 있는 핵심적인 인과관계, 즉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법칙은 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가정, 모형, 검증이라는 마법 같은 세 단계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이론을 만드는 기본 설계도, 레시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이 세 단계를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경제학자들처럼 이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괜히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 3단계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통해서 복잡한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심플하게요. 두 번째, 그렇게 단순화된 세상 속에서 변수들 사이에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모형이 과연 진짜 현실 세계를 잘 설명하는지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각 단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 바로 가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딱 오해를 하세요. 경제학 가정은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라고 비판하시거든요. 근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목적은 현실을 사진처럼 똑같이 베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분석에 필요 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과감하게 다 쳐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요인에만 딱 집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상을 단순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세상의 모든 건물이랑 나무를 다 그리진 않잖아요. 중요한 길과 지형만 딱 표시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모형을 만들 차례입니다. 모형을 만들 때 쓰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케테리스 파리부스라는 건데요. 라틴어라 좀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려면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날씨나 사람들의 소득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일단 꽉 묶어둬야겠죠. 이렇게 다른 요인들을 싹 다 고정시켜 놓고 오직 가격과 수요, 이 두 변수만의 관계를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모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검증입니다. 이론의 생사가 갈리는 마지막 관문이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모형이라도 현실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맞다고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하나의 가설, 그냥 그럴듯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했는데 모형의 예측이 현실과 아주 잘 들어맞는다. 그러면 그 이론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서 왕관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수요의 법칙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수많은 검증 과정을 통과한 챔피언들입니다. 만약에 현실과 안 맞으면요, 뭐 가차없죠. 바로 폐기되거나 가정을 수정해서 새로운 모형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따라도 우리 경제학자들이 흔히 빠지는 아주 교묘한 논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해요. 시험에서 매력적인 오답으로 정말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핵심 오류니까 지금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워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인과의 오류입니다. 라틴어로는 포스트 혹 오류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어떤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앞에 일어난 게 원인이구나 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주 고전적인 예가 있죠. 매일 새벽에 수탉이 꽃게요 하고 울고 나면 해가 뜹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탉이 울어서 해가 뜬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말도 정확히 똑같은 맥락입니다.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함정. 이거는요, 제가 별표를 한 5개? 10개는 치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바로 구성의 오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부분, 즉 개인에게는 맞는 이야기가 전체, 즉 사회에도 항상 맞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오류예요. 특히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논리를 거시경제학에 무턱대고 그냥 적용할 때 이런 오류가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이 구성의 오류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저축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개인의 입장에서, 즉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축은 미래를 위한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내가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국민이 동시에 자, 오늘부터 우리는 소비는 안 하고 저축만 하자 라고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기업의 물건은 안 팔리겠죠. 그럼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회 전체의 소득이 줄어드는 끔찍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개인에게는 분명 좋은 것이었는데 사회 전체에는 오히려 해로운 결과가 나타났죠. 이것이 바로 구성의 오류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의 이론을 만드는 방법과 또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쭉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 이론이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론에는 분명한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경제 이론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관성입니다. 결국 어떤 가정을 선택할지는 이론을 만드는 경제학자의 가치 판단이나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둘째는 불확실성입니다. 경제의 주인공인 우리 인간들이 항상 계산기처럼 합리적으로만 행동하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은 박물관에 박제된 화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옛날에는 진리라고 믿었던 고전학파 경제학이 대공황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했듯이 이론은 현실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하고 때로는 폐기되기도 하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그리고 조금은 머리 아픈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떠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배운 이 내용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단단한 기초, 주춧돌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께 힘을 팍팍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딱 한 문장, 핵심 결론입니다. 이것만은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경제 이론은요, 성경이나 법전처럼 우리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이 복잡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그 도구의 한계는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근데요, 원래 어려운 게 맞아요. 이게 쉬우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경제학은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갖춘 정말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만 마세요.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경제학이라는 높은 산의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여정 외롭지 않게 저 경제학장 박사가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이론을 만드는 3단계 방법론과 2가지 치명적인 오류 꼭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막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하신 조교님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